오늘 하는 게 이제 복잡계 이론이라고 제가 20년 전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번에 소개시켰던 링크라는 책이라서 이제 그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연결해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 연결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A와 B와 연결이 됐을 때와 A와 C가 연결됐을 때는 서로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잡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계가 겉으로는 무지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계 이론은 뭐냐면은 그 와중에서 일정한 패턴과 원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다리 타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사다리 타기는 원칙만 정하면 되죠. 가면서 오른쪽 연결되는 거를 붙일 거냐 아니면 한 칸을 건너뛰고 붙일 거냐 이런 원칙만 따지면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오죠. 이게 복잡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계 이론을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바라바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초기에 이 사회에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에서 원칙을 설명한 거고요. 오늘 설명할 책은 이 사회학자가 그런 복잡계 이론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세상에서 변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지 이거를 사회 현상을 관찰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예들을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론적인 접근이었지만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그렇게 작전을 띄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우리 유건식 박사께서 해주겠습니다. 유 박사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책 정리부터 이런 거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책 한 거 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를 오늘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광선 교수님께서 좋은 책을 소개를 시켜줘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저도 뭐 연결이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화두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이 책은 제가 갖고 있던 연결의 개념을 확 깨버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목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데이먼 센톨라라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아까 뭐 사회학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 네트워크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요즘 이제 소셜미디어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사회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상황에서 있었던 연결과 현재 이 디지털 사회에서 나오는 연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돼 있어요. 일부는 변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미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와 닿았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인플루언서,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짚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팀. 요즘 이제 바이럴이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확산이 돼서 변화로까지 일어난다.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착성. 새로운 제품의 혁신성, 참신성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받아들이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가 이제 약한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어느 시점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이 센톨라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5%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저와 분기와 혁신의 발견인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뮤지컬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부에 걸쳐서 나가고 있고요. 뭐 제가 설명드릴 거는 간단하게 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판사에서 요약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20년 넘게 방대한 연구를 이어온 저자는 그 핵심이 소셜 네트워크, 즉 사회적 연결망에 있음을 증명해낸다. 복잡한 전염,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그 단순한 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잡한 전염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연결이 중복되는 그런 형태의 그 상황에서 전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개념에 따르면 기존의 믿음과 규범을 흔드는 변화일수록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가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오피니언 리더가 다수로 움직인다는 통념이 뒤집히는 순간이다. 이 부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아가 25%가 모이면 집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조직 문화와 인종 및 성차별, 정치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통찰을 건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플루언서 거기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위력은 허상이다. 왜 허상인지가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림을 보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소수의 조건 티핑 포인트가 25%다. 뭐 이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제가 든 느낌은 첫 번째는 변화가 강한 연결을 통해서 일어난다. 약한 연결을 통해서는 전염은 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는 약한 연결, 단순한 전염을 통해서는 이 단순한 소식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설명할 뿐이고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네트워크 주변부에 자리한 강한 연결이다.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한 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던져만 주면 그걸 시청자가 보고 시민이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계속 초기에는 그런 이제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KBS나 MBC나 SBS 이런 그 매체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이 책을 보면서는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소중하다. 이 사람들을 잡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문에는 이제 단순한 전염과 복잡한 전염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사회 변화에 관한 표준적인 개념들을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플루언서가 또 혁신을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런 그 바이러스를 빗댄 어떤 은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개념이나 정보 이런 확산에는 유용을 하지만 변화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잡한 전염.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는 사회 영향력이라는 숨겨진 힘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에 반응하는 방식의 틀을 형성하여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게 한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 확산 과정을 복잡한 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사회 변화의 열쇠는 어떤 정보가 아니고 사회적인 규범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바꿔가는 게 복잡한 전염이다. 이렇게 단순한 전염과 복잡한 전염을 가지고 있고 그 연결되는 부분이 단순한 연결, 복잡한 연결,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변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미신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미신이에요. 오프라 오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오프라 오류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트위터가 오프라가 쓰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정말로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트위터가 확산하는 과정에 있었고 오프라는 단순히 그 시점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가 안 썼어도 이 트위터는 확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프라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를린도 똑같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때 빌리 브란트 수상인가요? 이거를 합친다, 뭐 이런 얘기 뭐 있었는데, 그런 거는 과정 중에 하나고, 동독과 서독의 어떤 국민들이 이런 통합의 과정들을 계속 달고 오고 있었고, 그 중간에 빌리 브란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스미스 이제 그룹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사법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에어로스미스 제스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뿔을 만들고 손을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면 사이도 이렇게 인사를 했던 이제 사진이 있던데, 이런 게 확산이 되는지 안 하는지를 세컨드 라이프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먹더라.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나 사이버 세상에서 하는 거나 동일한 법칙이 그냥 단순하게 인플루언서만 갖고는 이게 안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잘 하려고 안 한대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행동하면 그만큼 초기에 본인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되면 자기 명성에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이게 확산이 돼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자기도 마치 그것을 잘 아는 양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루언서 미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CEO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 전체가 영향을 주고, 대표적인 게 정용진이죠. 멸공 얘기했다가 이제 작살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행동을 했다가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집트에 있는 타흐리 광장도 이집트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연결이 많은 사람일수록 혁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았다. 인플루언서로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는 곳은 주변부에 있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1장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2장을 가면 행동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걸 바이럴티 미신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로노베터의 논문을 보면 약한 유대의 힘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썼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약한 유대. 우리로 보면 대표적인 게 저 같아요. 카톡.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안 줬어요. 모든 사람이 막 썼어. 그냥 막 써서 공짜니까 쓰고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행동의 변화는 안 일어났잖아요. 확산되는 데까지는 이 약한 유대가 괜찮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한 유대라고 하고, 코로나19. 나랑 아무런 연결 없어도 그냥 밥 한 번 앞에서 먹었는데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행동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약한 유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향력의 범위를 확산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사회 유대를 낳지는 않는다. 이걸 약한 유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한 유대, 친구처럼 이제 계속 만나고 가족처럼 계속 부대껴야 되는 이런 관계들이 이제 강한 유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흑사병을 예를 들더라고요. 흑사병이 되게 전염률이 되게 높은데, 같이 어떤 커뮤니티, 어떤 마을, 되게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곳에 단체로 이제 흑사병이 일어나고, 옆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확산이 안 되는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강한 유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와 흑사병을 두 개를 비교해서 약한 유대, 강한 유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퍼뜨리는 데는 되게 비효율적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딴 데로 퍼져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유대와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종류, 비근한 얘기 이런 걸 얘기하죠. 옆에 친한데 같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잖아요. 옆에 포교해봤자 같은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예를 이제 강한 유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계속 어울려 있다 보니까 같이 중복이라는 거예요. 이따 그림 하나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테리 밀그램 엽서 실험을 보면
이 중부에서 동부까지 이제 엽서에 몇 번 만에 도착하는지, 네가 가장, 예를 들면, 저와 오한성 교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오한성 교수님이 그 정보만 주는 거예요. 뭐, 인덕대에 계신다. 그러면 인덕대에 알 사람을, 네가 하는 거 보내봐. 또 보내봐 해서 몇 번 만에 도착하는지를 세봤더니, 뭐, 바로 아는 사람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뭐, 10번에 갈 수도 있는데, 평균을 세봤더니 6번이다. 그래서 6번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밀그램 그 엽서 실험이 있고요. 트위터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됐냐면, 이 당시에 이쪽 샌프란시스코의 그쪽을 이제 베이 에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났는데, 이 친구, 가족들의 어떤 생사를 확인하려고, 이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위터가 확산이 됐다. 트위터에 올려놓으니까, 내 가족이, 잘 있다, 뭐, 그런 거 하잖아.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뭐, 세이프, 미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I'm safe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던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됐고요. 페이스북 블루서클도 보면, 이게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보면, 그게 있대요. 거기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지역을 찍어보면 이게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이제 블루서클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슬루인가? 여기 이쪽이 찾아봤더니 해병대 훈련소가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친구 연결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3장, 이제 고착성 미신. 뭐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실용성, 참신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키보드를 보면 드브락 키보드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우리 키보드를 보면 3번씩이 훨씬 더 빠르대요. 저는 쳐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좋은 제품이라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제 고착성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프 프루트라고 그래서 요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구글 그래스 있잖아. 이게 그렇게 혁신적이었지만 바로 오픈이 되는 순간, 지금도 못 써먹고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는 이게 이제 활용돼서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못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도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썼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인지도와 차별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는데 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그 제품은 사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다들 알고 있는데 안 사면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차별화를 보면 여기 전략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쓴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쓸 거라고 했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제 안 산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됐고, 인플루언서와 일반인들, 이 사람들을 차별화하면서 이 전략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여기서는 책을 설명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산하 제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도 아들, 딸 구별 맞고 한 명만 나서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피임을 해야 되는데, 피임이 먹히질 않았던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산하 제한을 위한 좋은 약이었지만 제품도 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들은 이렇게 이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고 있고요. 짐바브웨에서도 이게 에이즈 약인데요. 에이즈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예방약을 안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꼭 에이즈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사회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을 안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결속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들이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3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복잡한 전염의 발견인데요. 여기 보면 지지자 확보 노력은 약한 유대가 아니라 강한 유대에서 지지자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4가지를 하고 있는데, 협응, 신뢰성, 정당성, 열광. 그래서 협응은 옆에 사람과 같이 이제 동조를 해주고, 새로운 거에서 맞아, 이런 거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이런
그 동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조가 없으면 이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신뢰성 이건 어떤 제품에서 서로 이제 믿지를 않으면 못 가는 거고요. 정당성 그거 채택을 하려면 그게 맞아, 정당해 그런 이제 사회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열광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감정적인 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그 제품을 아니면 제도든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한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네 가지들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약한 유대예요. 어떤 새로운 하나가 있으면 여기 보면 그 점으로 가서 그냥 거기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오른쪽 강한 유대는 다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번에 다 확산은 안 되지만 이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산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그 참전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니네 그 대학 동기면 니네 동기들끼리 한 부대 있게 해줄게. 한 마을에 있으면 니네끼리 한 부대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된 거야.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송파구 사는데 송파구민 중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송파구는 뭐 1,000명, 옆에 있는 뭐 광진구는 뭐 2,000명, 뭐 이런 경쟁을 하게 되면서 군대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다 못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통과를 시킬 때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보 정치적 변화, 뭐 복잡한 전염 작용이라고 하는데, 요 빨간색 이게 그 LGBT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거를 쉽게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쉽게 넣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위에 챌린지 버킷이었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 물 뒤집어 쓰고 이런 부분도 그 인플루언서가 쉽게 하지를 못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이 교수가 그 봇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되더라. 똑같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면 뭐 관용구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잘 돈대요. 큰 문제가 없이. 근데 정치적인 해시태그 지금 이제 그 대선이잖아요. 윤석열, 뭐 이재명. 이거 잘못 그 페이스북에 띄웠다가는 저 사람은 저쪽에 한번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부분들은 뭐 좋아요도 잘 못 누르고 뭐 중간적인 지점으로 많이 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초래할 이런 개념들은 이런 개념은 사회적 확산을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 시쳇말로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은 끈끈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아무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 사람들끼리는 확산이 되는 거죠. 복잡한 전염도 급성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중복성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확산할 수는 없다. 어떤 제도, 뭐 그 혁신적 제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 약한 유대, 강한 유대, 그물망처럼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좁은 가교, 하나씩 이 그룹별로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런 부분은 좁은 가교, 넓은 가교는 이 그룹별로 여러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건 넓은 가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산이 되려면 넓은 가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약한 유대는 좁은 가교이고요. 한 조직 내에서 좁은 가교는 어떤 부서에 한 사람과 다른 부서에 한 사람만 있는 하나의 하나나 둘 별로 없는 게 이제 약한 유대의 좁은 가교고, 넓은 가교는 많이 중첩되어 있는 연결관계 이렇게 돼 있는 걸 좁은 가교, 넓은 가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가교 네트워크는 조직의 변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럴까?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사람들에게 변화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새로운 작업 과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집단들과 부서들 사이에 깊은 수준의 지식 전달이 일어나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이제 퍼거슨 혁명이라고, 퍼거슨시에서 이제 흑인이 이제 죽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블랙 라이브 매터가 확산이 잘 안 됐대요. 2012년부터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12년, 14년, 계속 이제 흑인들이 사망하면서 확산이 된 게 2014년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요 기간이 어떤 새로운 게 나와도 기간이 필요하고, 부분이 처음에는 블랙 라이브 매터라 BLM을 이제 페이스북에 띄우던 이런 부분도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졌는데, 조금씩 인지도가 늘어나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25%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천천히 가다가 그게 넘어가면 확 확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면, 여기 보면 월 4천만 개를 확 뛰어버리는 이런 이제 티핑 포인트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성은 적절한 전환 인프라가 어떻게 행동 변화의 확산에 도움을 주는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성의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정당성을 확립하라. 내용들은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용어가 명쾌해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신뢰하고 연대만 하고 그다음에 정당성,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티핑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도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티핑 포인트.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티핑 포인트인데, 거기도 뭔가 변화하는 시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순간인지를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데이먼 센툴라는 이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25%를 찾아낸 거예요. 10% 갖고도 해보고, 20% 갖고도 해보고, 30%도 해봤는데, 어쨌든 25%가 넘어가 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한 거고요. 그래서 센툴라는 조직과 집단에는 일단 그 지점에 도달하면 사람들의 행동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측정 가능한 인계 질량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티핑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왜 기존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마녀사냥. 마녀사냥을 보면 공산주의 메카시즘 사회에서 너 공산당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몰아쳤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쟤 공산주의 같아. 쟤 한번 잡아가서 족쳐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면피하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녀사냥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코페르니쿠스도 천동설과 지동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그걸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몇 사람 소수가 계속 얘기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갔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도 아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일화는 새롭게 봤는데요. 논리 철학 연구라고 첫 번째 논문을 내놓고 사라져 버렸대요. 10년 동안 이제 뭐 했냐 봤더니 유치원에 가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논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전에 한 얘기는 다 믿지 마. 다 잘못됐어. 10년 동안 유치원생들을 보면서 새롭게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철학 탐구에서는 논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더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회적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선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협응 딜레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67년도에 스웨덴에서 통행을 바꿨대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처음에 이제 좌측 통행, 영국과 일본처럼 좌측 통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을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9월 3일 날 그 12시부터 5시 50분까지는 차를 전면 통제를 시켰대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동안 안 다녀야 차가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그 D-Day가 이제 5시 50분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새로운 룰로 가는 사람, 그 모르고 그 기준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과연 앞에서 차가 오는데, 이건 거죠. 내 길을 고수할 건지, 새로운 제도가 바뀐 것을 고수해서 내가 맞는지, 제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비켜줄지, 쟤는 그걸 모르면, 나는 그대로 가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피해야 될 건지. 뭐, 이 딜레마를 빠졌던 게 이제 해붕 딜레마라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참, 딜레마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하면서 앞에 5명을 칠 거냐, 피해서 1명을 칠 거냐, 뭐 이런 그 딜레마처럼 뭐 그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붕 딜레마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 이제 미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뀔 것인지, 요즘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 비율이 되게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 비율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KBS에도 이제 성병증 센터가 있는데, 이분이 다른 조직에서 있을 때 들어보면 여성이 그 자리를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좀 밀어주든 뭐 하든.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한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지, 여성을 배려를 해서 이 자리에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여성을 배려해야 된다고도 옆에 여기 무슨 소리야, 나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남성이 주가 돼 있는 조직에서 여성이 갔을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아져야 바뀐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남성의 시각도 바뀌고. 근데 이 시점이 25%의 간부들이 25%갈 때까지는 쉽게 잘 안 바뀐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펼 것이냐. 티핑 포인트 유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탄총 전략, 그 다음에 은제 탄환 전략, 눈덩이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탄총 전략은 뭐냐면, 10개의 이제 그룹이 있으면 거기 1명씩 넣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수가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걸 10개 그룹이 있고 한 개의 그룹별로 20명이 있다.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산탄총 전략이고, 균형되게 이제 가는 게 산탄총이고요. 은제 탄환 전략은 인플루언서 같은 개념.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균형을 이루는데, 약간은 조금 더 집단화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눈덩이 전략은, 여기 10개의 집단이 있으면, 한 집단만 이제 새로운 변화를 딱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그룹 전체가 눈덩이처럼 한 번에 뭉쳐서 주고, 얘가 변화를 해서 옆에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옥수수 혁명,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게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 시골에 보면 일양을 쳐놓고 일양 위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훨씬 더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기존에 그런 거 없이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바꿔줘도 안 바꾸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말라위 실험이고요. 옥수수 혁명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돈 주고 사야 되고 비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0개의 지붕 전략은 독일에서 태양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 되는 잘 확산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산탄총 전략, 은제 탄환 전략, 눈덩이 전략, 뭐를 할 거냐, 어떤 전략을 폈을 때 효율적으로 빨리 바꿀 수 있을지, 이 책에서는 눈덩이 전략을 펴야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인데, 브로드웨이에서 해밀턴이
2년 전인가 어마어마하게 그 새롭게 인기를 끌었는데 뮤지컬이 한참 안 좋다가 해밀턴이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보면 기존에 이제 그 브로드웨이가 백인 중심의 이제 뮤지컬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흑인도 쓰고 이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바뀌어버렸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밀턴을 통해서 브로드웨이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히트작 쇼 뒤에는 협력하는 팀들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아무리 그 작가와 배우, 감독이 뛰어나도 스태프들, 이 크루들이 같이 잘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그 뮤지컬은 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브루드웨이에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그 전쟁터에 가면서 많이 없어졌대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해서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됐는데 부족한 거죠. 그때 브로드웨이가 바뀌었대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브로드웨이 전통적인 뮤지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 가버렸죠. 요즘 드라마판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드라마판에 영화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왜 영화 인력이 들어왔냐면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OTT들 이런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여기서 웹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근데 공급은 딸리니까 또 영화는 특히 지금 팬데믹 동안에 영화를 잘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드라마판에서 영화 감독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완전히 벽이 딱 쳐져가지고 영화도 드라마 PD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에서 다 들어와서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그렇죠. 뭐 지옥 그렇지. 뭐 그 킹덤 그렇지. 전부 다 그 영화 감독이 와서 대박을 내는 거거든요. 저런 이제 뭔가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요 브로드웨이 얘기를 딱 보니까 많이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생각이 좀 났었고요. 그다음에 전형 인프라 개념은 창조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산업 전체나 회사 전체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을 제공한다. 오 교수님이 우리 모임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회 제도라든가 할 때 어떤 인사이트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신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팀의 부지를 어떻게 설계할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왼쪽을 할 거냐, 오른쪽을 할 거냐. 이게 그물팀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화와 분기와 혁신의 발견, 이제 4부인데요. 편견, 믿음, 변화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그림부터 보면요. 이 베르나 포르스만이라고 카테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심장에 이거를 꼽아서, 이걸 꼽지 않으면 이 심장에 정지가 됐을 때 활동을 해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혁명적으로 이거를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사사회에서 이걸 받아주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살고 이랬는데 한 20년 후에 이거를 나머지 의사들이 계속 받아주고 보편적인 현상이 돼서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이것처럼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기 되게 힘든 거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향실이란 게 그런 거 에코 챔버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그 부스에 가서 청력 검사잖아요. 이게 반향실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들으면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페이스북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정치적인 지향이 있으면 그것만 듣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회에 이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파적 포용이 강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사회에서는 넓은 가게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프레임을 어떤 그런 잘 짜서 이런 효과 속에서 이런 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네트워크 집중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결 속에서 그냥 무작위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네트워크를 강한 연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린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회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도 이것도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오바마가 그 무수한 리포트를 받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기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가장 끝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부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도 보면 서장, 부사장 축적 있으면 밑에서 만들고 위에 사람들은 하나 건져가고 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깊이 있는 걸 물어보면 위에 사람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재밌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머니볼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 영입하는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가 우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치들이 여기 이제 드래프트한 대상자를 이제 정보도 주고 훈련하는 거 보고 이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뽑았잖아요. 근데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다 의견을 내는데 딴 사람 의견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잘 맞추는 사람한테 페이버를 준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영입 대상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코치예요. 보는 사람은 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걸 이제 점수를 공개한 거죠.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은 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몇 프로 맞췄어, 몇 점 맞췄으니까 계속 그거를 참고하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맞추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점 슛을 쏘는데 지금까지 얘 기록을 갖고 봤을 때 다음에 얘가 3점 슛을 넣을 확률이 몇 프로냐, 넣을까 못 넣을까 이걸 했더니 이 실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주면서 했더니 훨씬 더 잘 맞추더라.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저기였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가지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 정리를 한 거고요. 전염성에 의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가를 보호하라. 세 번째는 네트워크 주변부를 활용하라. 넓은 가게를 구축하라. 관련성을 만들어라. 눈덩이 전략을 사용해라. 발견을 향상시키고 편향을 줄이는 네트워크를 설계하라. 앞에 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책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저도 다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 아무 책이나 안 읽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아무 책이나 읽을 책이 없어서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골라서 읽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네트워크 이론, 보잡기 이론을 배울 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그 잠복기를 거쳐서 임계점을 만나느냐 못 만드냐. 여기서는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해요. 그래서 양을 따지죠. 크리티컬 매스라 해서 크리티컬 매스를 임계점을 만나면 그때부터 폭발을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제가 강의할 때도 이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계점을 우리가 못 만든다. 임계점은 그 이전의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임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도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유리했고 거대 조직이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임계점을 아무도 못
못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원칙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 학자들이 그거를 숫자로 증명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모든 옛날 자료부터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갖고 임계점은 대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숫자로 검증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계점을 쉽게 더 잘 만들 수 있나,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임계점을 만나서 승자가 되는 게 선호도와 적합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건 선호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적합도는 그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쌓아가서 선호도하고 만나서 터트려진다. 그게 임계점인데, 이 책에서는 그 적합도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잘 되게 할 건가, 이 방법론을 현설하고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마케팅이나 사회 전략 짜고 이랬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례들을 수도 없이 설명하니까 아마 처음에 읽으면은 네트워크 이론을 모르면은, 또 복잡계 이론을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쭉 읽다 보면 사례가 계속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건식 박사께서 정리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